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 대비의 그 보석학 일반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배채수입니다. 오늘 벌써 이 7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그 1주부터 6주까지는 보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공부를 했고, 원래는 여러분들 7주부터 12주까지 유색보석의 특징으로 이제 과목을 편성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색보석 특징을 4개로 압축해서 우리 보석학 일반 수업은 10주차로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7주부터 10주차까지 유색보석의 특징 1, 2, 3, 4로 나눠서 각각의 보석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석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한 100여 종 되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특징과 감별 방법, 그 처리 방법, 그리고 구별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면 감정사 시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보석을 거래하거나 또 사고 팔 때 어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유색보석의 특징들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색보석의 특징 1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보석 루비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페리도트라든지 랍스라줄리 그리고 투어멀린, 칼세도니 그룹 또 크리소콜라까지 해서 총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시간의 배분은 루비라고 하는 보석의 상당 부분 제가 할애를 했고요. 그 이유가 가장 많이 거래되기도 하고 또 천연석과 합성석 또 기타 처리석에 대한 구별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그 보석들 중에서도 천연 보석이지만 합성 보석을 제조하지 않는 보석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의 감별 방법, 보석 감별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수업을 듣는 보석의 물리적 광학적 성질의 특징을 공부하고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이유는 고유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 기구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되면 어떤 보석인지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처리석이나 합성석이 있는 보석들은 그런 처리와 합성의 감별 방법까지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루비부터 시작해서 오늘 크리소콜라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에서는 진부 판별이라든지 산지 특징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보석들은 변종과 이 감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라고 하는 보석은 여러분들이 이 유색 보석 중에서 보석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가장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고요. 다이아몬드보다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사용이 되고 사랑을 받아왔던 보석입니다. 그만큼 전통성이 높은 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사진상에서도 목걸이와 반지, 팔찌까지, 귀걸이까지 이렇게 사진을 담아놨습니다. 적색의 색상이 굉장히 영롱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루비는 7월의 탄생석, 이제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는 여름이 됩니다만 그런 7월의 탄생석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적색을 상징하는 라틴어 루버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명을 갖고 있습니다. 루비 얘기를 할 때는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게 루비는 이제 변종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이 커런덤이라고 하는 종명에서 적색을 띠고 나타날 때만 루비라고 한다. 나머지 이 다른 색깔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파이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대신 사파이어 앞에 색상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의 사파이어인 경우는 블루 사파이어, 핑크색일 때는 핑크 사파이어, 오렌지 사파이어, 옐로우 사파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이나 부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결혼 예물에서도 루비라고 하는 보석을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로 이렇게 했던 습성이 아직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돈을 좀 많이 벌어다 준다 그런 이제 부귀의 영향을 갖고 있어서 루비가 사랑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는 경도의 수치도 높아서
이 외부의 마찰이나 긁힘에 대한 저항도가 굉장히 높죠. 사실 보석에서는 내가 이 보석을 착용할 때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1, 2년 착용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짧게는 뭐 10년, 20년, 길게는 평생 동안 착용하는 보석들이기 때문에 보석의 외관이 유지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내구성 중에서 경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는, 상처가 나지 않는 견디는 힘을 의미하니까 9라고 하는 숫자면 뭐 굉장히 높은 숫자죠. 루비, 사파이어 둘 다 이 경도가 9고요. 그러한 물리적 특성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커런덤이라고 하는 이 종명은 구성 성분이 Al2O3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약간 오크통처럼 생겼는데 육방장주라고 하는 건 육각형 형태에서 긴 형태로 원석들이 많이 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면에서도 그 원석의 모양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원석만 봐도 아, 이거 커런덤 원석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결정계 시간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등축전개, 육방전개, 삼방전개, 정방전개 이런 식으로 해서 육방과 삼방은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육정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육정계 안에 들어가는 이 보석들이 바로 베릴, 아파타이트, 뭐 강옥석, 강옥석이 바로 이제 커런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 방해석, 정기석, 뭐 로도크로사이트 이런 돌들이 이런 보석들이 바로 육방전개에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그 경도 9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광택은 유리광택, 표면에서 나타나는 광택, 우리가 이제 루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택은 보석의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양과 질을 의미합니다. 보석의 굴절률이나 보석의 연마 상태나 보석의 경도에 의해서 광택이 결정돼요.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택이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공부한 기억 나시죠? 가장 높은 광택이 무엇입니까? 메탈릭 광택, 금속 광택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보석에서는 적철석, 헤마타이트라든지 황철석, 파일라이트 이런 이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구는 깨진 부분의 형상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커런덤 패각상 단구 가장 일반적으로 보석에서 나타나는 그런 깨어짐의 형태, 조개 껍질 그 줄무늬 있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패각상 단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적 성질을 보게 되면 굴절률은 이제 1.76에서 770. 우리가 이 숫자를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요 보석 정도는 어느 범위에서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측정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석 감별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지금 DR이라고 하는 것은 1.762에서 하이픈을 길게 긋고 1.770. 여러분들이 굴절률을 측정하게 되면 제일 낮은 숫자가 1.762, 제일 높은 숫자가 1.770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범위를 좀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편의상 4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4.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루비의 비중은 4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사파이어는 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루비 사파이어 똑같습니다. 이 커런덤이라고 하는 광물의 비중은 4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비중의 정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물체의 무게와 섭씨 4도시 표준 대기압에서의 동일한 부피의 물의 무게와의 비율을 비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길죠. 물보다 동일한 부피일 때 몇 배 무거우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커런덤 4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비중이 4라고 하는 게 무겁대. 밀도가 그만큼 밀하다는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은 이중굴절 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색성, 색깔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 이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왕이면 이색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연마를 하게 되면 훨씬 순수한 적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색이 보이는 방향을 광축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순수하게 적색이 보이게 되고요. 그 방향을 90도 꺾어서 연마하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중 색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을 연마하는 연마사들도 이 보석의 결정계라든지 보석의 저런 물리광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그런 보석, 또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이 정팔면체 원석에서 이 연마사들이 사실 이 유색 보석이든 다이아몬드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석으로부터 최대한 중량을 많이 얻어내는 게 연마사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연마사의 목적은 원석으로부터 중량을 제일 크게 뽑아내는 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잘 깎는 겁니다. 루비에서 나타나는 내포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포물이 바로 침상 내포물입니다. 보통 이제 이 침상 내포물을 needle-like inclusion, 이 바늘과 비슷한 내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체 물질이고요. 이 고체 물질의 성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뭐 그 안에 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바늘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이 천연 루비임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포물이고요. 이 교차되거나 3차원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침상 내포물의 특징인데, 교차될 때의 각도가 통상 60도, 120도 교차 침상물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또 뭘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가닛이라고 하는 보석에서 알만다이트 가닛이나 로돌라이트 가닛이나 파이로프 가닛은 60도, 120도의 교차가 아니고 70도, 110도 교차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60도, 120도와 70도, 110도가 구별이 되나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내포물을 검사하면서 측정해 보니까 그런 이제 차이점도 찾아내게 됐고요. 물론 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이 루비와 가닛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보석을 나타내는 침상 내포물의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실크 내포물. 이 실크 내포물들은 침상 내포물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바스라지는 그런 현상 일종의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침상 내포물이 외부의 고온, 고압을 받게 되면 그 길게 이어졌던 내포물이 다 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점적인 먼지처럼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침상 내포물이 부스러지게 되면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 먼지상의 침상 내포물 이렇게 부르는 내포물들도 천연 내포물의 하나이고요. 어떤 내포물과 혼동할 수 있냐면, 그 합성 루비에서 기포라고 하는 점적인 기포와 혼동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 침상 내포물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부스러지게 되면 그 방향성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점적인 기포는 방향성 없이 사방팔방 부정형의 형태로 기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도 구별할 수 있고요. 항상 보석의 내포물을 검사할 때는 하나의 내포물을 가지고 어떤 보석이다 판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의 내포물을 다 찾아내고요. 그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다 천연의 보석인지 아니면 천연이 아닌 건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체 내포물, 또 반복 쌍정. 자, 한 번씩 여러분들 봤던 기억이 좀 나시죠? 제가 내포물 시간 때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 결정체는 보석 내부에 루비 이외의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체 물질을 얘기합니다. 천연의 결정적인 내포물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루비라고 하는 보석은 우리가 그 파팅, 열계, 반복 쌍정선 이런 표현들 제가 많이 했었죠. 원석들이 그 반복 쌍정의 형태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2개 이상의 라인으로 성장선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쌍정선, 트윈 라인, 리피드 트윈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로스 라인입니다. 다 성장한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줄 이상으로 한 방향으로 쫙 직선적으로 가고 있는 성장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 내포물, 우리가 그 리퀴드 인클루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액체 내포물은 이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이 지문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핑거 프린터, 지문상의 액체 내포물,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필름처럼 딱 막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면 liquid film inclusion, 그래서 액막 내포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액체 내포물, 액상 내포물, 액막 내포물,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문상의 내포물 그러면 의례적으로는 이 지문상에 나타나는 게 루비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포물에는 틀림없는데, 지문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형상을 얘기하는 거지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건 지문상에 액체 내포물, 액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문상은 다른 이 합성석에서도 지문상의 형상으로 내포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형상을 나타내는 내포물의 명칭은 진부 판별물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액체 내포물, 액상 내포물, 액막 내포물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자, 루비의 산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가장 좋은 질의 산지가 나타나는 나라가 이제 미얀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모곡이라고 하는 이 광산이 이 아주 좋은 질의 루비가 산출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모곡에서는 이제 산출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이 채광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몽슈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이 루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몽슈산도 애초에 처음에는 색깔이 굉장히 좀 어두워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퀄리티였는데, 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몽슈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지역의 이 모곡이나 몽슈 정도는 여러분들이 명칭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가 다 이어져 있죠, 루비의 산지들이. 거기에 산지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안쪽, 미얀마의 전체 부분의 루비들이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커런덤 광산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쪽 그 변성 광산, 이 현무암층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질의 루비와 사파이어가 산출이 됩니다. 일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호주에서도 이제 커런덤이 산출되긴 합니다만, 이 미얀마산 루비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질,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질을 총칭할 때 미얀마산 루비 또는 옛날 이름을 써서 버마 루비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썼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미얀마 루비가 이 순수한 크롬 성분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적색을 갖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루비에서 가장 좋은 질의 루비의 색깔이 뭐냐 그러면 구열색, 구자가 이제 바로 비둘기 구자를 쓰는 거고요. 비둘기 핏빛 색깔 같은 구열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좀 연세 있는 분들 수업을 할 때는 한문으로 좀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은 영어들을 많이 하니까 피전 블러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모공 루비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팅 처리, 열 처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크기가 좀 있는 루비들 같은 경우는 이 미얀마산 모곡 루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거래가 될 때 히팅이 안 됐다로 우리가 열 처리가 됐다, 열 처리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열 처리가 안 된 난 히팅 이 루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히팅된 것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난 히팅이나 열 처리는 우리가 천연의 보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처리를 해서 천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가격대들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산지에 따라서 이제 형광 반응,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미얀마산 루비가 정중앙에 저렇게 형광성, 왜냐하면 크롬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한 형광 반응을 나타내고요. 이 모공 루비에서는 이 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결정 내포물이나 뭐 당밀상 조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꿀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뿌옇게 이제 변하죠. 뿌옇게 변하면서 아른아른 살짝 거리는 그런 현상을 당밀상 조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스터비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탈이 좀 이렇게 마모가 돼서 둥글둥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결정 체제를 우리가 스터비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고요. 실크 내포물이나
이런 당밀성 조직이 이 모곡산 루비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포물입니다. 대신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모곡산 루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곡산 루비, 미얀마산 루비의 특징들, 산지를 어떻게 구별하죠? 산지를 구별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XRF라고 하는 그 액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해서 보석의 성분들을 검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석학적으로 각 나라, 각 산지마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비교해서 어느 산지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자, 몽추산 루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자색기와 어두운 색감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 처리가 이제 필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모곡 루비보다는 훨씬 좀 어두워진 그런 느낌인데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석 내부의 내포물의 변형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포물의 변형들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이 몽산 루비의 원석 보게 되면 그 안에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중앙 아래 무슨 연필심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마하게 되면 아름다운 루비의 색상을 나타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약간 흑색, 청색의 코어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좀 뿌연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남긴 하지만 이 청색의 코어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이 현저히 질이 올라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추산 루비는 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행하게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보풀아기처럼 보여지는 이 아주 미세한 침상 내포물들, 이게 이제 그 열 처리를 통해서 이 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침상 내포물들입니다. 다 천연의 내포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온에서 보여지는 원반상의 균열과 좀 비슷한데 이 내부의 그 결정체가 터져버리면서, 왜냐하면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통 한 1200도에서 1600도씨로 우리가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도가니 안에서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열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원석이 깨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와 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열 처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도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그런 원석을 열 처리를 잘못해서 만약 깨트리게 되면 이 가치가 순식간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리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처리 고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내포물의 변이 현상들이 바로 이 몽추산 루비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흔적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모양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트남산 루비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자체는 미얀마산 루비의 대리석 모함을 가지면서 산출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 베트남산 루비가 유통이 됐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내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침상 내포물들이 꼭 철조망처럼 나타나는 게 이 베트남산 루비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내포물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뭐 결정층이나 이런 것들은 베트남산 루비에서 뭐 볼 수 있는 그런 내포물이지만 다른 보석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보석 내부의 결정 내포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베트남산 루비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산 루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총칭해서 오늘 공부하는 루비의 이 모든 천연 내포물의 종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스리랑카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사파이어를 오히려 이제 더 최고의 질이 산출되는 지역인데 누누이 얘기했듯이 커런덤이라고 하는 광물이 산출되게 되면 루비도 나올 수 있고 사파이어도 나올 수 있죠. 성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이 스리랑카산 루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 핑크 쉐입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핫핑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루비와 핑크 사파이어의 경계선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주까지를 루비라고 하고 어느 범주까지를 핑크 사파이어로 하느냐는 이 보석 감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통 각 감정원마다, 보석 감정원마다
마사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루비의 색상인 거죠. 이것보다 핑크 색감을 더 갖고 나타나게 되면 핑크 사파이어라고 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 스리랑카산 루비 같은 경우는 좀 엷은 색조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핑크 라인업들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 루비로 하게 되면 명도가 좀 낮지만 핑크 사파이어로 하면 또 굉장히 강한 색깔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이 업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좀 갈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루비라고 불려질 수도 있고 핑크 사파이어라고 불러질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이제 루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는 게 더 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산에서 나타나는 침상 레포물이나 이 지문상 레포물 제가 핑거프린터라고 얘기했죠. 이 핑거프린터는 액체 레포물입니다. 이렇게 지문을 찍어 놓은 것처럼 나타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콘 할로우 레포물, 질콘 헤일로 레포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이 이 외부의 열에 의해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방사상의 얼을 동반하고 나타나는 이런 내포물들을 바로 질콘 헤일로 내포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찬타브리에서도 이제 태국에서 채굴하는 그 장면이고요. 거의 비슷하죠. 각 동남아시아에서 보면 저렇게 지표면에 이제 이렇게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채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액체 내포물이나 쌍정면 그리고 이 베마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본질을 얘기한 건데 침상 내포물입니다. 그래서 교차된 침상의 느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천연의 내포물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캄보디아산 루비, 미얀마산 루비, 태국산 루비의 이제 사진이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순수한 적색감을 훨씬 많이 띠고 나타나는 게 이제 미얀마산 루비죠. 그래서 이런 색감이 루비에서는 훨씬 높은 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산출된 오렌지 색감을 띠거나 보랏빛을 띠는 태국산 루비들. 아까 봤던 적색의 루비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 특히 이제 보랏빛으로 가게 되면 이 거의 루비라고 얘기하기 조금 미안할 정도로 이 자색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케냐에서 이 루비들이 좀 산출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 보석의 투명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캐보션 형태. 캐보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싱글 캐보션, 더블 캐보션, 뭐 할로우 캐보션, 렌틸 캐보션, 뭐 리버스 캐보션 이런 식의 용어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통 캐보션으로 깎는 이유가 투명도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 볼륨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나 캐보션의 형태로 케냐 광산은 많이 이제 깎고 있고요. 케냐의 뭐 레포물은 이 우리가 신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신바산 루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내포물들입니다. 이 육각형의 결정 박편들, 박편이라고 하는 얇은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수없이 많이 크리스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 뭐 신바산이다 이게 뭐 케냐산이 뭐 아주 비싸서 케냐산에다 징빙할 필요는 없어서 천연의 결정체 내포물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윈자산 루비입니다. 윈자산 루비도 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질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아프리카 루비가 되고요.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서 그 윈자산 루비 보게 되면 그 침상 형태, 결정체 그리고 다상 내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결정체 안에 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이제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내포물 종류들이고요. 이 정도가 이제 이 주로 루비에서 많이 나타나는 내포물인데 형광 반응을 보였을 때 약간 초키하다, 약간 형광의 초키블루 같은 느낌들 지금 보시면 뭐 희미하게 좀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열처리의 특징들이 되고요. 대신 이 초키블루는 이 고온에서 열처리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사하지만 이 적색 형광이 강하게 되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판별할 때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충전 처리라고 하는 건 하나 꼭 기억을 해두세요. 루비라고 하는 보석에서 저렇게 이 다이아몬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결정체가 빠져나간 흔적을 공열이다라고 얘기하고 캐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캐비티 부분이 이렇게 이제 파져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싫죠. 면이 우리가 이제 땅이 움퍽 여러분들의 삽으로 이 흙을 한 숲 툭 뜨게 되면 이 이제 웅덩이처럼 이렇게 파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메꾸는 것들이 바로 유리 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게 되면
루비와 유리의 이 굴절률이 틀리기 때문에 층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만 검사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그 이렇게 메꾼 흔적들 있죠? 그런 재질의 차이 때문에 투명도의 차이로, 광택의 차이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럭스 힐링이라고 하는 건 열 처리 전에 그 프랙처라고 하는 건 보석 랩에 깨진 흠에 그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메꿔지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에 뭐 이렇게 우리가 땜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좀 깨져 있는 부분에 이물질을 발라서 이렇게 메꾸는 작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층의 차이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 여러분들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이 아프리카산에서 균열이 굉장히 많은 이 루비인 경우에 이 남유리를 집어넣어서 내부에 충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석의 투명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좋은 색깔의 광택을 갖고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납함침 루비라고 얘기합니다. 처리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아주 좀 저렴한 가격에 큰 크기의 루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저렇게 이 플래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푸르스름한 그런 플래시 효과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확산 처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에서 많이 처리를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디피전, 트리트먼트, 사파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한 0.01에서 0.5mm까지 우리가 표면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 메틸레논 아이오다이드나 치맥 물에다가 넣어보거나 확산강에서 검사하게 되면 능선 부분에 색이 집중되어 있거나 거들의 가장자리에 색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디퓨전, 트리트먼트, 천연, 사파이어. 디퓨전 트리트먼트, 내추럴 사파이어. 이게 이제 천연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처리를 하는데 천연에다 하는 게 아니고 합성에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퓨전, 트리트먼트, 신세틱, 사파이어 이렇게 이제 구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베릴륨이라고 하는 그 원소를 이용해서 또 확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현미경하에서 베릴륨 확산 처리된 것들이 이 전체에 아주 고스란히 퍼져 있는 그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치맥 실험을 해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아낼 수는 있는데 사파이어에서 이렇게 이제 이 베릴륨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전혀 감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검사 방법으로는 LAICP-MS를 이용해서 직접 녹여가지고요. 녹인 그 잔류물의 성분 검사를 해서 베릴륨을 찾아내게 되면 처리했다 안 했다의 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베릴륨 검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릴륨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지하고 왜냐하면 기자재가 없을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루비의 평가를 보게 되면 이 스페셜 버전부터 A, B, C, D로 가로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명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S의 6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붉은 적색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D에 뭐 한 4등급 되게 되면 거의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럼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핑크 색감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보석 자체가 안에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퀄리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S등급의 클러리티라고 하는 건 내포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등급이고요. 명도는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이 색의 밝고 어두움이잖아요. 약간 어두운 정도를 가장 좋은 루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스타루비 같은 경우는 뉴욕 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00캐럿입니다. 드롱 스타루비입니다.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뭐 가격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천연에서 나타난 이 스타루비고요. 이 루비는 그 침상 내포물에 빛이 반사돼서 나타날 때 저런 이제 스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6조선 6줄기의 빛의 밴드를 갖고 나타납니다. 직선적이면 직선적일수록 이 광대 라이트 밴드의 이 선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가치 있는 루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하부 쪽에
이 반대되는 직각되는 방향으로 이 교차된 침상 내포물이 있을 때 상부를 캐보션으로 깎게 되면 위에 스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런 스타 효과나 또 고양이 눈, 캣아이, 샤토얀시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의 보석들은 이 캐보션의 형태로 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성체의 정점 중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평면으로 깎게 되면 밴딩이 다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캐보션의 형태로 연마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양질의 이제 스리랑카산 루비와 이 인도산 스타 루비, 사실 스타 루비라고 할 정도로 좀 미안할 정도로 약간 팥죽색 정도로 나타나요. 시중에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렇게 적색을 바디 컬러가 적색을 띠고 나타나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루비에서는 이런 교차 침상 내포물이 스타 루비의 내포물이 되고요. 또 이렇게 육각형의 누대 구조들, 우리가 이제 색대라고 하는 게 직선적이거나 각지거나 육각진 색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런 이제 색의 무리들로 이 침상 이 내포물들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이 찾게 되면 천연의 스타 루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합성 루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건 플럭스 방법으로 만든, 그러니까 백금 도가니 안에 그 루비의 원료를 집어넣고 가열해서 이제 결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백금의 이 플라티늄 도가니는 융점 녹는 온도가 1774도입니다. 근데 이 커런덤의 융점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205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금 도가니 안에서 커런덤 원료를 녹이게 되면 원료가 먼저 녹는 게 아니고 백금 도가니가 먼저 녹죠. 그래서 이 원료를 먼저 녹이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융제라고 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 융제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활성화 효과를 일으켜서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이 원료들이 녹고 결정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 활성화시키는 융제 내포물의 잔류물들이 커런덤 안에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플레인법으로 만든 합성의 방법에서는 기포나 커브드 라인 이런 내포물들이 주로 이제 나타나지만, 이 플럭스법으로 만드는 이 세 번째 그림에서는 약간 이 담배 연기상, 여러분들이 담배 연기 날아가면 그냥 입체적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 느낌들로 보여지는 게 이 플럭스 내포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플레임 퓨전은 이 원료를 떨어뜨려서 결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화염법,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이 합성 원석들이 나타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기포들이 관찰되는 게 주로 많고요. 이 착색 원소는 뭐냐면 합성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 크롬이나 니켈이나 뭐 여러분들이 철이나 코발트나 구리나 이런 것들이 색을 나타내는 변종으로 이제 사용되는 착색 원소들이고요. 자, 합성 루비에 보게 되면 그 커브드 라인의 곡선상의 조직, 그리고 점적인 기포, 그다음에 이 플럭스 내포물은 제가 용융법 방법이 틀린 겁니다. 두 가지 합성 제조 공법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이 플럭스 내포물은 천연 보석에서 액체 내포물과 구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요 내포물 하나만 가지고 내가 감별해 내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플럭스는 이렇게 백금 도가니 안에 결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종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보게 되면 담배 연기상처럼 나타나거나 좀 백탁하게 이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 두 가지 형태가 주로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 보통 뭐 고드름 형태로 나타나는 뭐 내포물이다 하는데 다들 플럭스 내포물로 기재를 해두시면 되죠. 백금 도가니 안에 그 육각형의 백금 조각들이 가끔 녹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 합성 루비에서 나타나는 내포물이 되겠습니다. 합성 스타 루비는 뭐 주로 화염법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일명 청스타, 홍스타 뭐 이렇게 이제 불러서 우리 뭐 할머님이나 어르신들이 이 스타 보석으로 많이 착용을 했던 거고요. 원래 천연 스타 루비는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만 합성 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름다운 느낌 볼 수 있습니다. 내포물은 안쪽에 보게 되면 그 커브드 색대 그리고 기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서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뒷부분을 한번 검사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이 루비라고 하는 보석이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처럼 합성의 제조 공법도 두 가지가 있고요. 산지마다 내포물의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거기에 아까 배웠던 이
트리트먼트에 대한 개념들, 처리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만 기억해도 다른 보석에 적용이 많이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석은 이제 페리도트입니다. 일명 밤에 보는 에메랄드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브닝 에메랄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8월의 탄생석입니다. 자, 7월 루비, 8월 페리도트. 한문명으로는 감람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올리브 그린, 이 옐로우시 그린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옐로우시 그린이면 황색감을 가진 녹색입니다. 약간 연한 느낌을 주는 녹색이어서 파스텔 색조로 쓰여지는 대표적인 보석이고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합성으로는 만들어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페리도트인지 확인만 하게 되면 뭐 금세 판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굴절율의 수치는 우리가 1.654에서 690, 1.654에서 690이 이중굴절 보석이고요. 항상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를 뺀 것을 복굴절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굴절율이 0.036 정도 되는데 복굴절율이 0.020 이상이면 아주 심한 이중굴절 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블링 현상, 상배에서 하배 능선을 보게 되면 두 줄로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도는 뭐 6.5에서 7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경도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뭐 화면에 보였을 때 안에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페리도트는 흑색의 내포물이나 담배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나타나는 그 백탁한 그런 내포물이나 원반상의 균열이나 이런 내포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나타나게 되면 천연의 증거이면 맞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연꽃잎 모양의 내포물, 그리고 이 흑색의 결정체, 클라우드처럼 보여지는 연기상의 내포물, 그리고 더블링 효과. 이게 페리도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내포물이 만약에 안 나타나게 되면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죠. 하지만 천연임을 증빙하는데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석은 이제 라피스 라줄리, 우리가 청금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이 청남색, 이 남색 계열의 보석입니다. 불투명한 보석이고요. 이 보통 이 색감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굉장히 푸른 느낌인데 약간 코발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청색이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벽화를 그릴 때 청색의 염료를 바로 이 라피스 라줄리를 갈아서 이 청색의 염료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들죠. 벽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보통 남성용 주얼리나 조각품이나 그러니까 남성용 주얼리는 뭐 넥타이핀이나 컵스 버튼 이런 이제 이 재료도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이 청색 자체가 조금 이 여성성보다는 약간 좀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죠. 또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각품이나 장식품으로도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합니다. 색감에 이제 얼룩얼룩 그 백색의 어떤 그런 이 내포물들이 있을 경우는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염료로 염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염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세톤 같은 걸 이렇게 묻혀보게 되면 청색의 염료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염색 라피스 라줄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라피스 라줄리는 좀 비슷한 색감의 소달라이트라고 하는 보석과 구별할 때 상당히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색이 좀 지저분하죠. 그 이제 색이 지저분할 때 우리가 이 주로 염료를 투입해서 이 남색으로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모조 라피스 라줄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는 뭐 많이 없습니다만 길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세라믹으로 만든 이 라피스 라줄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천연의 라피스 라줄리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어서 이 합성 모조 라피스 라줄리를 뭐 이렇게 많이 만들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태블릿 형태, 사각형. 남자들은 이제 시계 유립, 이 시계 문자판이죠. 문자판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천연 보석을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시계 쉘, 그러니까 마더포라고 하는 쉘이나 아니면 오팔판이나 아니면 이런 그 라피스 라줄리 판을 이용해서 이 시계 문자판의 베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남자 이 조각품이나
컵스 버튼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니까 뭐 사실 보석의 가치보다는 이 조각의 완성도 가지고 또 퀄리티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피스 라줄리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금속 내포물 그리고 백색의 내포물이 라피스 라줄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포물이 되겠습니다. 자, 소달라이트. 지금 색감의 차이 보여지시죠? 조금 더 엷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이올렛 느낌이 나요. 그리고 소달라이트는 결정적으로 백색의 맥 같은 것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그 느낌의 차이. 왜냐하면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라피스 라줄리와 소달라이트를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라피스 라줄리가 좀 청색감이 더 많이 들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소달라이트와 구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시고요. 지금 보면 백색의 이렇게 이 하얀색의 내포물들은 이 라피스 라줄리 안에 들어가는 칼사이트, 방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포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이 하얗게 보여지니까 당연히 라피스 라줄리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여지는 건 전체적으로 이제 푸른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만 확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황철석, 파일라이트 들어보셨죠?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물질 보석이라고 했는데 보석으로는 쓰기보다 여러분들 그 보석 안에 내포물의 종류로도 이제 많이 배우고요. 광택에서 바로 황철석이라고 하는 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금인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풀골드, 바보금이다. 금처럼 생겼는데 금이 아니에요. 실망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근데 보석 안의 내포물로 많이 나타나고요. 라피스 라줄리의 표면에 저런 이제 황철석 내포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어멀린. 투어멀린은 이제 종류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빨리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명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보석이다 그래서 이 아주 다양한 이 색감을 갖고 나타나고요. 저렇게 육각형 방주의 형태로 띄고 있고 이 열을 받았을 때 전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굴절률이 1.624에서 644가 복굴절률이 0.020이니까 좀 심한 이중굴절을 갖고 있고요. 경도가 이제 7이 넘으니까 이 보석학적으로 좀 매력 있는 그런 경도까지 포함하는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마다가스카르나 뭐 미얀마나 러시아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적색이나 녹색이나 청색이나 핑크 색깔, 뭐 무색이나 흑색이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컬러 대부분이 다 나타나고요. 이 최고 품질의 녹색은 굉장히 짙은 녹색감을 갖고 있고 낮은 품질은 저렇게 엷은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파스텔 컬러의 저런 이제 아주 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투어멀린 그리고 올리브 그린의 투어멀린 또 인디콜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청색, 파라이바라고 얘기하는 이 스카이 블루 컬러인데 녹색감을 좀 갖고 있고요. 이 파라이바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파라이바입니다. 이 투어멀린의 이런 청색감을 가진 투어멀린을 파라이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그린이 좀 강한 파라이바, 블루가 강한 파라이바 둘 다 굉장히 높은. 사실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989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이 파라이바 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파라이바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거고요. 투어멀린 중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가격이고요. 투어멀린에서 어떤 게 제일 비싼가요? 라고 하면 적색이나 핑크 색감을 띠는 루벨라이트라고 하는 적색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티한 컬러들이 나타나는 경우, 파스텔 컬러로 나타나는 그런 투어멀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내포물은 이 크리스탈이나 침상이나 액체 내포물, 천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포물들이 있는데 가끔은 파티컬러 투어멀린, 우리가 그 두 개로 갈라진 색깔, 또 워터멜론, 수박을 반으로 딱 자르면 수박 색깔과 겉껍질 색깔의 차이처럼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투명도가 높고 확실하게 색이 나타나는 지금 이중 색깔로 워터멜론으로 나타나는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고요. 다양한 색깔 가지고 저렇게 목걸이 형태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핑크 투어멀린을 루벨라이트라고 부르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어멀린이 되겠고요. 이 투어멀린 중에서는 캣사이 현상을 나타내서 고양이 눈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투어멀린이 있고요.
이 칼세도니 그룹은 제가 한번 쭉 예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 브라운 계열들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크리소프레이즈는 청록색으로, 황록색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깐 청포도 색깔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크리소프레이즈입니다. 크리소콜라는 조금 더 푸른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줄무늬를 바탕과 틀린 줄무늬를 갖고 나타나면 아게이트, 그리고 녹색의 불투명한 이 보석의 이 붉은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걸 블러드스톤. 그냥 다결정지를 혼합 지파체로 벽돌과 같은, 대신 색깔은 다양합니다. 벽돌색이나 뭐 황색깔이나 나타나는 돌들을 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끌 모양의 내포물이 들어가서 이 파래김처럼 엉켜 있는 것들을 모스 아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흑색의 불투명함으로 나타나는 걸 오닉스. 사드의 바탕 색깔, 그러니까 아까 봤던 황색의 색깔에 백색의 줄무늬가 이 굵게 나타나는 것들,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사도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게이트하고는 틀립니다. 이 줄무늬가 훨씬 굵게 나타나면 이제 사도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끼 모양의 내포물이긴 한데 수지상처럼 나타나게 되면 덴드리틱 아게이트. 또 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 무지갯빛 광택을 나타내는 걸 아이리스 아게이트, 파이어 아게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세도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염색 녹색 칼세도니는 크롬으로 만들어서 이 아주 녹색이 쨍하고 나타나는 다이드 그린 칼세도니를 우리가 염색 칼세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소프레이즈와 이 염색 녹색 칼세도니의 색깔 차이가 조금 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로도나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색의 흑색 반점이 나타나는 걸 로도나이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외관의 모습 가지고 이 보석들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물리적 검사를 하는 것보다 딱 봤었을 때 보석의 느낌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로도크로사이트는 삼겹살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로도크로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망간에 의해서 이제 발색을 하게 되고요. 외관만 보면 로도크로사이트다, 로도나이트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말라카이트라고 하는 건 이 녹색의 저런 이 동심원상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들을 말라카이트, 공작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호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핑크색이나 홍색이나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천연산호는 이 공열이나 백색의 반점 같은 것들이 산호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포물이 되고요.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흑색의 자석처럼 나타나는 것들을 헤마타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성을 갖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할 수 있고요. 이 터코이즈는 이 스카이블루 컬러의 매트릭스처럼 저런 줄무늬들을 갖고 나타나게 되면 터코이즈라고 하는데, 깨끗한 색감, 저런 줄무늬를 가진 색감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깨끗한 색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터키석을 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줄무늬가 있는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크리소콜라와 터코이즈의 색감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조금 이제 빠르게 이 비투면 보석들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맞출 수 있고요. 나머지 물리적인 성질들은 간단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이제 7강의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8강에서는 사파이어부터 시작해서 빛이나 그런 보석들의 종류들, 특징들 이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 실주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